오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 잘 들으시고 그리고 질문의 참뜻이 무엇인가 올라오는 의문을 부처님께 한번 바치시고요. 또 답변을 들을 때 답변의 핵심은 무엇인가 요것도 의문이 나올 때 잘 들으신다면은 아마 여기서 많은 훌륭한 지혜를 얻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응답 잘 들으신 그리고 훌륭한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최영순입니다. 이곳 바다를 끼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발언드립니다. 6년 전 저는 명동에서 금강공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빠져들어가 환희심이 났으며 나만 어서 해야지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때 내 속에 못된 이기심이 있는 줄 알았으며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몇 사람에게 알리면서도 확 빠져들기를 법사님 강의가 최고로 대단한 줄 알기를 바라며 사람도 가려가면서 알렸습니다. 아무에게나 알리고 싶지 않은 이 마음 바쳐봤습니다. 2년 반 전에는 신용이 안 되어서 회사를 차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 한답시고 작은 아들 명예를 빌려줘 정부 기금을 받도록 하는데 주위에서 부정적인 말로 불안을 조성하며 겁을 주었어요. 큰 후회를 하며 법사님께 여쭤보려고 하니 일요 법회 후 면담 차례도 안 오고 법사님께서는 지방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나가시는데 하심정 바깥으로 쫓아나가 법사님 급한 일로 월요일 오후 전화 좀 드려도 될까요?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돌아서는데 엄마 어디 가는데 치마꼬리 붙들고 사정하듯 너무 죄송하고 창피했어요. 몸둘 바를 몰랐는데 다음날 전화는 못 드렸습니다. 그 당시 2억이 나오려던 자금이 1억만 나와 다행이고 책임도 반으로 줄어들어 안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떤 일이 있으면 법사님께 의논 드리는 생각만 해도 절로 해결되는 것을 수차례 겪고 부처님만 향하고 있어도 된다는 것을 실감하며 확신합니다. 처음 공부 때는 누구 마음이죠? 바쳐보세요가 많았기에 무조건 바치고 금강경 독성하며 지금에 이르러 새로운 공부길, 새로운 삶의 길잡이 금강경 독성을 끊임없이 하며 살고 부처님 시봉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짓기를 발언합니다. 저는 망원동에서 국수 무료 급식 봉사를 할 때 수저 드려야 될 분, 포크 드려야 될 분, 나무젓가락 드려야 될 분, 손이 불편하시고 이제 풍 걸리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수 국물 없이 드려야 되고 반그릇만 달라 그러고 곱빼기 달라, 팥 빼고 달라, 김치 넣지 말고 유부 많이 등등. 그때 얻어먹으러 오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막 어떨 때는 싸우기조차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나이가 좀 있다고 그분들을 말리는 일을 나서서 했었습니다. 그때 분별이 많이 올라왔어요. 한 달가량 지날 즈음 자기들이 맡겨놓은 거 찾아 드시러 오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벌떡 났고 내 것도 아니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깨침을 얻게 됐어요. 그 다음은 친절하게 대하게 됐습니다. 하심정에서 서빙할 때도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싫었어요. 다른 반찬 남기면서까지 왜 더 달라고 그러나 하면서 그러면은 엘라보살이 저 안에 가서 들여다보세요. 뭐 부족한 게 없나. 달랠 때 주면 뺏기는 것이니 미리 뭐 필요하세요? 하면서 주라고 했어요. 그때 그렇겠구나. 하지만 지금도 지저분하게 먹거나 맛있는 반찬만 두세 번씩 달라고 하면 속에서 꾸짖는 것이 올라옵니다. 왜 먹는 것 가지고 특히 그럴까요? 근데 제 주변에 저희 아이들도 역시 저거 해본 적이 없어요. 먹는 것 가지고는. 그리고 양가가 다 소식을 하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런 게 눈에 띄진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먹는 것에 대해서 특히 눈에 띄어서 분별이 올라오는 것은 왜일까? 좀 한번 이게
저의 어떤 업식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질의응답 듣고 환희심 내어서 부처님 시봉 잘하며 복 많이 짓기를 바란드립니다. 뭐 대충 자세히 듣기 어려우셨을 테니까 줄거리를 확실히 아시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줄거리를 우리가 검토할 내용이 있는 부분, 줄거리 중에 검토할 내용이 있는 부분을 한번 읽고요. 그걸 한번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잘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사고방식에서 살아왔나, 그리고 밝아지는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이것을 이해하시고 나아가서는 실천하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용순 보살님은 여기 다른 분들보다는 저하고 조금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6년 전이라고 했는데 6년 전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불교계에서는 하나도 안 알려진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쭉 우리 법당에서만 법문을 하다가 처음으로 불러준 게 이제 바로 명동 같은 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수도 뭐 한 10명 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좌담에 비슷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최용순 보살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 이야기가 상당히 무슨 아주 뭐 인연인지 정말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푹 빠져 들으셨다고 하고, 아, 이거 대단한 법이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는 법이다. 이런 것이 다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 이걸 통해서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겠다, 이런 느낌까지도 드셨을 거로 압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해야 돼요? 나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나만 알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생각은 아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식의 사고에 아주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사고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요새 대학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정답을 일러주고 정답을 맞히면은 칭찬을 듣고, 그 정답이 맞으면 성적이 좋고 나아가서 출세하는 이런 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거 누가 아느냐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시면은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아, 저요. 제가 딱 맞히면요 아주 기분이 좋죠. 그리고 속으로는 야,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아주 우리는 정답을 잘 찾아서 대답만 하면은 기분도 좋고 성공하는 걸로 아는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원에 가서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우이기도 합니다만은 대학원 공부는 초등학교나 대학 때 공부보다 조금 틀렸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진리, 그 전에 안 해봤던 진리를 찾는 그런 공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다 헤매고 몰랐을 때 내가 그걸 딱 발견을 하면은 굉장히 기쁘죠. 기쁘면서 야, 이걸로 논문을 쓰면은 뭐 센세이션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논문을 잘못 썼다가 다른 사람한테 표절당하면은 인기가 깎일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것은 나만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경우는 심지어는 좋은 진리가 발견됐다고 생각을 하고 나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표절당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는 논문 특허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노벨상감의 논문을 제출합니다. 특히 이제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자연과학계 아주 대표적인 잡지에 실리기만 해도 노벨상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이렇게 대단한 논문도요, 제 얘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지식교육과 지혜교육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잡지에 실리면요, 그 심사위원들, 레프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탈락을 시켜요. 탈락을 시키고 그 좋은 논문의 아이디어를 자기가 딱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써먹는 사례가 이런 세계적인 잡지에서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문 특허라는 것을 내고 다른 사람이 써먹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풍토가 학계에도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논문이 딱 발견이 되면 기분이 딱 좋고 나만 알고 있어야지. 즉, 내가 이런 나만 아는 어떤 특허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세상식의 교육이고 교육의 성과고 좋은 성과를 얻으면 나만 가지고 싶어 하게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심은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경쟁은 생기게끔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경 공부법은 전혀 틀려요. 이렇게 비법도 아니고요. 비법은 어떤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 있죠. 두 번째, 마음 밖의 겁니다. 형상이 있고 마음 밖의 거고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것은요, 비법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개인의 것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개인이 발견했으면은 그 개인이 특허를 내고 개인이 고유 권한을 갖습니다. 특허료를 받고 이렇게 됩니다. 이 개인의 것이 되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 최영순 보살님은 명동에서 제가 건강경 강의를 아마 했겠죠. 그걸 보고 딱 환희심이 나서 야, 이거 비법이다. 위대한 법이다. 나만 알고 싶다. 남한테 일러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은 이 비법이, 이 특수한 법이 어떤 형상이 있다라고 보고, 이건 초등학교 때 보고 이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마음 밖의 것이고, 잘만 하면 내가 특허를 내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법이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남한테 일러주기 싫은 거예요.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고, 지금 교육에서 얻은 성과는 대개 남한테 일러주기 싫어합니다. 일러주면 자기 이익에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법은요, 비법이 아니에요. 즉, 달리 말해서 내 마음속에 본래 나를 발견하는 거고, 나의 발견이 일부 드러나서 환희심이 난 거예요. 환희심이 났다고 해서 그것이 비법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런 루트를 밟아서면 다 환희심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루트를 밟아서 성실히 신천하면은 행복한 삶, 위대한 삶,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많이 일러줌으로써 더욱더 내 속에 있는 위대한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영순 보살님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공부법을 지금 무세상의 어떤 성과,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한 나머지 다른 사람한테 일러주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공부법을 잘 하다 보면은 남한테 일러줄 정도,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고요. 또 누구나 다 일러줌으로써 그 누리는 그 영역이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이것은 최영순 보살님은 승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법과 세상의 공부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일깨워 드리고 이것들도 다 그렇게 느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다. 그런 뜻에서 상당히 검토할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검토할 부분은
이제 2년 반 전에 신용이 안 돼서 회사 차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답시고 작은 아들의 명예를 빌려줘 정부 기금을 받도록 하는데 등등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제 법사한테 여쭈려고 했어요. 뭘 여쭈려냐? 난제가 있죠. 뭐 잘 안 되시니까 여쭈려고 오지 잘 되면 저한테 질문도 안 하시겠죠. 난제를 여쭈려고 하는데 대개 난제를 여쭈려고 하는 사람의 심정은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유명한 명판 점쟁이가 딱 점을 쳐서 언제 될 거다, 얼마 받을 것이다, 그리고 확실히 받을 것이다, 이런 대답을 원하고 가요. 저는 그런 식의 대답을 할 수도 없지만은 또 보살님도 그런 대답을 기대를 하시지도 않았겠지만 마음에 답답한 마음은 보살님으로 하여금 영판 점쟁이의 답을 그리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답을 받는 그런 교육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정답을 마치면은 칭찬받는데 또 그 칭찬받는데 기뻐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난제를 만나도 난제를 해결하는 어떤 정답만 찾으면 난제가 해결될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살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처음에 도인을 만났을 때는 난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수시로 생깁니다. 법당 안에서도 그렇고 나가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죠. 찾아가서 여쭐 때 마치 유명한 명판 점쟁이한테 가서 언제 어느 때 확실하게 되느냐, 뭐 영어로 치면 뭐 why, what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대답을 얻으러 갑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어떻게 대답하시냐? 절대로 점쳐주지 않아요. 왜 이래 점쳐준다라는 것은 올바른 길을 가게 한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속에 얼마든지 답이 있다. 내가 점을 쳐주면은 점쳐준다고 한다고 네가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느냐? 네가 먹을 자격이 돼야 그걸 먹을 수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먹는 법을 쪽집게처럼 해줘도 네가 먹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그걸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도인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을 주는 것은 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네 속에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도인은 알기 때문에 네 속에 무한한 지혜를 일깨워주는 힌트만 줄 뿐입니다. 근데 그 힌트를 주는 것이 우리는 처음에 서운해요. 왜 쪽집게처럼 정답을 주시지 왜 힌트만 주느냐? 좀 다 하시지 않느냐? 다 하시는 거 좀 내놓으세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마 보살님이 나를 찾을 때도 어떤 그런 기대를 하고 오셨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도 선생님한테 배우기도 했지만은 우리는 정답 찾을 정도로 그렇게 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굉장히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모르기 때문인데 그것을 일깨우는 방법만 안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부자는 아들한테 돈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돈 버는 방법을 일깨워준다고 그럽니다. 돈 버는 방법을 일깨워서 스스로 돈을 무한히 벌 수 있도록 일러주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입니다. 돈만 주면은 얼마 있으면 다 돈 버는 방법을 못 일러준다면 그 얼마 있다가 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도인의 대답은 항상 그것을 잘하는 방법을 일깨워주고 네 속에 그것이 많이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 길을 스스로 가서 무한한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근데 보살님은 이제 사실 이제 저한테는 곧 점을 치러 오시는 심정도 있었을 겁니다만은 이미 향하는 동안에 지 속에 있는 자신 속에 있는 무한한 지혜가 서로 발현이 돼서 스스로 정답을 얻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점치러 왔다가 점칠 필요가 없이 아마 되돌아가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우리는 점을 치러 갔다가 가는 동안에 저절로 알아지는 많은 체험을 아마 점 쳐본 분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 속에 점쟁이 이상의 영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학교 교육이 정답만 넣는 교육 그리고 정답을 얻으면 다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마땅히 시정을 해야 노벨상도 많이 받고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을 잠시 살펴봤더니 제가 BTN에 가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철저히 초등학교 때부터 지식교육 안 시킵니다. 다 지혜교육에 한 실례를 뭐냐면 구구단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곱셈, 나눗셈을 하고 뭐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고등 수학을 할 때도 구구단은 아주 기본이 됩니다. 구구단은 지식교육입니다. 그런데 왜 곱셈이 이루어지느냐, 나눗셈이 이루어지느냐 그 원리를 설명해서 스스로 체득하는 것은 지혜교육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구구단을 안 가르친대요. 구구단을 가르치는 선생조차도 없대요. 선생조차도 구구단을 모른답니다. 그런 정도로 철저히 지혜교육을 한 것이 바탕이 돼서 0.2%, 전 세계 0.2%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은 20%를 차지한대요. 이스라엘 교육이 어째서 그러냐? 머리가 좋아서 그래. 절대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육이 지혜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태용 박사가 대표적인 이스라엘 박사로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건강에 오는 사람들도 거기에 참고할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뭐 물어볼 때도 이래요. 꼭 점쟁이 할 때 딱 끄고 그거 하나 딱 하면은 마치 복권만 타면 부자 되는 거 같잖아요. 절대 복권 탄다고 부자 안 되거든요. 그거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다 초월하셨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고 그것을 지금 한번 우리가 검토할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지금 질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망원동에서 국수로 무료급식을 할 때 참 뭐 서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저도 무료급식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무료급식 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처럼 모신다라는 그런 슬로건이죠. 슬로건 하에 그냥 정석껏 모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이제 이렇게 먹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것도 짜증내지 않고 다 갖다 줍니다. 심지어는 5그릇까지 먹더라고요. 그 뒤에는 하도 잘해주니까 우리 집으로 배달을 해줄 수가 없네요. 이제 그러다가 너희들 돈 받고 하지 또 이래요. 하나도 고마운 줄 몰라요. 야, 사람 마음이 이렇게 참 뻔뻔스럽구나. 근데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뻔뻔스러운 게 그 사람이 아니라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최영순 보살님 여기다 불평을 잔뜩 늘어놨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최 보살님이 문제? 이게 보살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제 심정을 또 우리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대답이 나오실 것으로도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대하셨지만은 자꾸 들으시고 자꾸 그것을 세뇌에 박히도록 자꾸 훈련이 되는 것은 매우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번번이 잊어버리면서 왜 저럴 수가 있어? 우리 집 애들은 안 그런데. 보살님 자기 집 아들 자랑하셨죠? 그것도 받으셔야 돼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제가 법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릅니다만은, 뱀을 저는 참 싫어요. 지금도 사실 싫습니다. 근데 제가 소사에서 공부하는 거기에는 야산이고 뱀이 수시로 출몰합니다. 참 징그럽고 인상도 좀 고약해요. 더군다나 독사는 세모로 딱 되어 있는데 혀를 남날남날 하는 게 아주 흉물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아유, 뱀이라는 것은 남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싫어하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스님들은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우리 선생님은 그 뱀이 흉물스러운 것은 바로 네 맘이라고 그럽니다. 네 맘이라니. 저는 그것을 선생님 말씀이니까 억지로 동의는 했습니다만 수긍은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나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뱀 좋게 보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뱀이 자주 눈에 뜨는 것은
지 마음이 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거지가 자주 눈에 띄는 것은 지 속에 거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건강경에 나오는 일체 유심주의 진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내 마음 그대로의 표현이다라는 일체 유심주의 진리를 이해하면서 내 눈에 거지가 띄는 것은 내 속에 그 궁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에 저는 점점 공감하게 됐습니다. 내 마음에 뱀이 있기 때문에 뱀이 눈에 띄는 것이다. 이것도 저는 공감하게 됐습니다. 내 마음에 뱀의 마음, 탐내고 성내고 이게 뱀의 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을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몸뚱이가 길어졌대요.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는 탐심, 또 남을 증오하는 진심, 이것이 뱀의 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뱀에 잘 뛰어요. 지 속에 뱀의 마음이 있을 때 뱀이 눈에 띄고 흉물스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뱀 안 보려고 노력했어요. 뱀 띄면 내 마음이 뱀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내 마음에 뱀 마음이 없어지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 뒤로 어떻게 자꾸 받쳐서 저절로 눈에 안 띄게 해야지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선생님 제자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지나가는데 도인이 계신 그 마당 앞에서도 뱀이 솔솔솔 지나가요. 특히 뱀은 딸기밭을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딸기밭은 독을 쉬는데 아주 좋은 장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 뱀이 딸기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을 시켜서 그러면 저 뱀이 딸기밭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가 봐라 이렇게 시켰던 것 같아요. 딸기밭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잘 찾으려고 하면은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숨은 데가 뻔하니까. 저 같으면 뱀이 무서워서 좀 못 찾겠는데요. 도망갔겠죠. 근데 그이는 찾았어요. 아무리 찾다가도 뱀을 못 찾았는데요 라고 아마 그렇게 답변을 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그래요. 저희는 마음속에 탐심과 진심을 닦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뱀이 눈에 안 띄느니라. 너희들 눈에 뱀이 잘 띄는 것은 네 마음속에 뱀이 있기 때문이다. 참 저는 그분을 다시 받고 마음을 닦으면은 뱀이 눈에 안 띌 정도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에 공감하게 됐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집니다. 더 하겠습니다. 제가 바른법연구원 법당을 원당에 세우던 해가 1988년이었습니다. 40년인가요?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한 근 30년 가까이는 참 모두 달래는 사람, 뜯으러 오는 사람, 험담하러 오는 사람 등등 박복한 사람들로 꽉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한 사람들도 공경하고 존경합니다. 시봉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럴까 하고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내가 박복하니까 그런 사람들만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주는 마음 연습하고 이것저것 다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넉넉한 사람, 베푸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시봉하게 했던 사람은 많이 바뀌었어요. 왜 이럴까? 제 마음이 바뀌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보살님, 얌체 같은 사람 눈에 많이 띈다면 그것은 누구 마음의 표시입니까? 그리고요, 내 마음의 표시인데 그걸 피해가면 안 됩니다. 저처럼 뱀이 눈에 띈다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의 탐심과 진심을 일깨워주는 것이니까 고맙다. 저걸 받쳐서 내 마음속에 그 탐심의 독소, 진심의 독소를 제걸 절호의 찬스로 알고 고마워하자.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즐겁게 그 얌체 같은 사람, 버릇없는 사람, 끝도 없이 욕심 부리는 사람을 싫어하는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친다면 그분을 통해서
나는 점점 더 성장하고 복을 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부처님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분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분은 나를 공부시켜주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사람, 나를 극락세계에 가게 해주는 사람. 그렇게 바뀐다라면 바뀌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뒤에는요, 그런 얌체 같은 사람 절대 눈에 안 띕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천사들만 만나게 됩니다. 누구 덕입니까? 그 얌체 같은 사람들의 덕입니다. 이거 고마워해야죠. 이건 뭐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그 고비 다 남기신 거죠? 이거 그냥 해보신 말씀이시죠? 아니, 어떻습니까? 6년 전 만나셨는데 그때보다 많이 성장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굉장히 성장했죠. 그래서 대인 관계도 좋아지시고, 가난해서 풍요로 바뀌시고, 등등. 사업도 잘 되시고요. 네. 그런 걸 얘기하셔야지. 그리고 맨 처음에는 그렇게 이 법이 너무 좋아가지고 남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게 저는 법사님이 굉장히 환희심 나고 대단하신 분인데 누구한테 이렇게 오라 그러면 와갖고 한 2번 오고 안 오면 기분이 그렇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가려서 지금 여기 오시는 신혜숙 씨, 최주선 씨 이런 분들은 법사님을 그렇게 공경할 수가 없어요. 제가 소개를 했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많이 더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 덕에 더 더불어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고 제가 하나의 그런 거는 좀 공부 욕심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법사님을 만난 후에 제 삶은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도 바뀌었지만 제가 여자지만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어떤 거에 당면하면은, 이거 법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저는 제가 스스로 막 너무 기쁘면은, 또 이거 너무 들뜨지 말아야지 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내년쯤에는 아주 좋은 소식을 법사님께 전달할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한테 알려도 좋으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자유로우시셨어요. 그전에는 바카들은 저녁 해주시느라고 꼼짝도 못 하셨대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런 거가 해탈이 됐어요. 꼭 이렇게 옛날 사람이니까는 집에 가서 저녁을 주고 나오고 아주 그걸 싫어했어요. 손까딱을 안 하니까. 지금도 시원어치도 운동은 안 해요. 근데 그랬는데 꼭 집에 가서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했는데 이 공부하면서 어느 날 제가 집에 갈 때는요 핑계를 가지고 가요. 차가 막혔다 그래야지 뭐 해야지 하는데 여기 공부한 게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죠? 이게 저는 뭐 하려고 그러면 귀에 쟁쟁해요 법사님 말씀이. 그래서 많이 참 여쭙진 않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게 제 마음이고 제가 불안해서 가면은 상대방을 벌써 불안을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지. 그러면서 그 다음엔 12시, 1시에 들어가도 너무 당당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식사 주고 이러는 거에 해탈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되면은, 당신 오늘 가야지. 그러고 준비하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 특히 남편 뭐 해줘야 되고 이러는 데에서 좀 얼른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법당에 나가더니 바람 들었다고 그러시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설거지도 하십니까? 바깥에? 네네. 설거지도 하시고요. 반찬도 해놓고요. 그전엔 설거지 주방에 일체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그럼요. 얼굴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네. 정말 그전보다 씩씩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이혜림입니다. 법사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09년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2013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약 7년간 개인 치과에서 페이닥터로 일했습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은 성실하게 따라왔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월급 받는 것에 비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원장님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병원의 진료 방식이 내 뜻과는 다르다.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하는 것이 너무 편해서 발전이 없다. 갖가지 이유를 찾아서 1, 2년에 한 번씩 이직을 했습니다.
지겨워서 그만두면 또다시 지겨운 업보를 만나게 된다는 법사님의 말씀대로 저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년 전쯤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직장에서 지내보기로 하고 참으며 버티며 지내던 중 작년 12월에 어머니 책상 위에 있는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미운 사람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고 참회하는 기회로 알게 되니 직장이 더 이상 참고 버티는 곳이 아닌 감사하게 공부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일을 단순히 월급 벌기 위해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한 내가 부처님 전에 복짓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임상교수직을 제의받아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 예능 프로그램 영상을 봤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업에 성공해 큰 부를 이룬 85세 여성 CEO 이수영 회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TV에서 서남표 전 카이스트 총장의 과학 발전과 국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설을 듣고 깊이 공감하여 766억의 재산을 모교가 아닌 카이스트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는 이 기부를 토대로 과학 지식의 패러다임을 바꾸거나 인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수를 양성하는 카이스트 싱귤레러티 교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지난번 법사님께 질의드렸을 때 작은 일에 만족하지 말라.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더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룩하라라고 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법사님께서 말씀하신 큰 일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개인 치과 개업과 대학 교수라는 작은 틀 안에서만 저의 진로를 한정하고 있었으며 법당에서는 몸과 마음으로 복을 지으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부처님 시봉하는 일을 하는 CEO가 되고 그 일을 통해 큰 돈을 만들어 금강경 연수원에 기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한 보람이 나타난 것만 같고 이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이 기특하기도 하고 너무 들떴던 모양인지 지난주 포행 때 구체적인 액수까지 말하면서 기부를 할 거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큰 돈을 만들어 금강경 연수원에 기부하고 싶다는 저의 마음은 확실하지만 한순간 떠오른 생각을 공부도 해보지 않고 경솔하게 말하고 다닌 것이 후회가 됩니다. 후회되는 이 마음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부처님 시봉하는 CEO가 되기를 발언하다 보니 법사님께서 청년조 차담 시간에 의사이지만 진료를 하지 않고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현재 많은 분야는 다양한 첨단 기술을 통해 자동화되고 있지만 아직 치과 진료실에서는 대부분의 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 해결됩니다. 따라서 치과 진료실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연구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용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생각을 바치다 보니 첫 단계로 진료실 자동화의 현황과 인식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이 생각에 따라가도 되는 것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진행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아침 5시에서 8시 사이에 금강경 1독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금년 6월에 7주 연속 주말 출가를 마친 직후에 7일 주중 출가를 하면서 졸리지도 않고 금강경 독송의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 같았으나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날짜와 주제를 정해서 공부하고 일지를 작성하고 선지식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상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꾸준히 매일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법사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청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금강경 공부 잘해서 부처님 시봉 잘 하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할 내용을 검토를 잘하는 것만으로서도 우리는 밝은 골치를 갖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월급 받는 것에 비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이분이 지금 치과 의사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치과 의사는 의사나 치과 의사는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학교 다닐 때 공과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 의과대학은 2년 더 배웠어요. 2년 더 배웠다는 그거 하나로 졸업하고 나서 봉급은 몇 배를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2년 더 배운 게 얼마나 더 배운 거냐? 근데 일은 어느 정도 하는 데 비해서 그 의사들은 그래. 우리가 2년을 더 배웠으니까 너희들보다 봉급을 더 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2년 더 배운 거라면은 25%만 더 받아야 됩니다. 근데 25%만 더 받는 게 아니라 2배 이상 더 받거든요. 물론 의사나 치과 의사가 불만이 있죠. 그런데 다른 공과대학이나 농과대학, 여타 대학에 비해서는 이러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봉급을 받는 것은 엄연한 현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을 하기 전에 내 주위의 동료는 어떤가? 한국의 전체 실정은 어떤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더 타당한 질문이고 이런 질문은 한국적 현실로 봐서 대답의 가치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의대나 치대는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가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이러는 것보다는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더 대우를 잘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마 정직일 겁니다. 사실일 겁니다. 이제 그 뒤에 일을 단순히 월급 받기 위해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내가 부처님 전에 복 짓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나는 이런 이혜림 보살님처럼 아주 애떠 보이잖아요. 이런 젊은이가 이렇게 일찍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지혜의 눈이 떠서 생활을 불평을 낙으로 바꾸는 이 능력, 여기에 대해서 아주 찬사를 보내고 상당히 선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약간 이렇게 보충을 하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월급 받기 위해서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월급 타는 맛에 직장을 나갑니다. 우리 아마 대학 다닐 때는 월급 말이 되면은 쓸쓸해진다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것저것 다 지으면 남는 건 빈 봉투라는 그런 월급쟁이의 서글픔을 얘기하는 노래를 우리도 많이 부르고 그랬었는데 월급 타는 맛이 직장 다니잖아요. 근데 그건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은 월급 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월급 타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월급을 수단으로 해서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 월급 벌기 위해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요 사고방식, 이것을 바꾸어서 월급은 수단이에요.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월급이 목표가 됩니다. 월급을 수단으로 해서 부처님 시봉하고 밝아져서 본래 나의 진면목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평이 아니라 복 짓는 일이니까 굉장히 즐거웠다. 이렇게 정정해서 표현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동안 개인 치과, 개업과 대학 교수라는 작은 틀 안에서만 저의 진료를 한정하고 있었으며 요새는 의과대학, 치과대학이 선망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학 들어가면 이제는 나는 뭐 먹고 살 거는 해결이 됐다. 모든 문제는 다 이제 탄탄대로다 이렇게 안주하고 그것을 뭐 생애 목표 달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시야를 그 좁은 데로만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그 세상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발근이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너는 조물주고 전지전능한 존재고 훨씬 더 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뜻이 작으냐? 목표를 작은 데로 한정하고 있느냐? 좀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네 속에 위대성이 있음을 알고 그 일을 찾아서 나가라. 작은데 단착하지 마라.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건 도인이나 합니다. 저는 도인을 만나기 전에는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뭐 의사면 의사 이거 하나만 되면 그저 내 목표 다 달성했다. 예전에 과거 시험만 합격하면은 다 됐다라고 했듯이 요새도 뭐 하나만 되면 다 했다라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건강경을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도인을 만난 뒤에는 내 생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작은 성공에 안주하는 그런 왜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배웠고 새로운 인생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전달해 드리고자 도인의 뜻을 받들어 얘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혜림 보살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고 치과 의사나 대학 교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들었다면 한번 그 길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기 바라고요. 지금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이걸 다 때려치고 뭐 건강경 칠도고 이 길로 출가해서 들었으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치과 의사면 치과 의사, 대학 교수면 대학 교수를 바탕으로 해서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수단으로 써서 복을 지어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길을 밟아야 됩니다.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 현재 직업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직업이 복을 질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가는 그 복을 짓는 보조 수단으로 쓰는 거고 절대 출가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주 법당에 나와서 법문을 듣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난 이게 재밌어요. 지난주 포행 때 구체적인 액수까지 말하면서 기부를 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얼마 기부할 생각 있어요? 뜻이 아주 큽니다. 난 그 일이 이루어지길 근데 그게 큰 소리를 치고 떠들고 다니고 후회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스스로도 내가 주책이 없지 너무 들떠서 했지 이렇게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발근이는 아니야 그 후회가 아니라 깨달음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저도 그냥 경솔하게 했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잘만 하면은 그런 거액도 벌지 말라는 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무한한 능력을 가진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끔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릴 때 기분이 들뜬 나머지 거창한 얘기를 하고선 후회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경솔했죠. 그러면 그래 아니다. 너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아지 못하게 그 능력을 너도 모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전 그것이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깨침의 소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럼 766억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치과 진료실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연구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 상용화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이 나잖아요.
바치는 게 좋습니다. 생각을 자꾸 따라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따라가는 것은 지혜를 키우는 게 아니라 생각나자마자 메모는 해놓는 게 좋습니다. 메모는 하고 얼른 바치세요. 그러면 더 지혜로운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순간, 아,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땐 자꾸 궁리를 합니다. 궁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궁리하는 건 그 올바른 아이디어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래 그것을 쇠퇴하게 하는, 깜깜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봐서 그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얼른 적어 놓는 것은 좋고, 그 뒤로는 궁리하고 이러기보다 상상의 날개를 피잖아요. 뭐 내가 766을 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기와집 짓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기와집 짓지 말고 자꾸 바치세요. 그러면 더 좋은 아이디어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첫 단계로 진료실 자동화의 현황과 인식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이것도 떠오르는 순간 이건 참일 수도 있어요. 딱 적어놓고. 그리고 또 이랬잖아요. 이 생각을 따라가도 되는 것인지.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따라가지 말고 바쳐야 됩니다. 바치면 더 깊은 지혜로 이어집니다. 따라가면은 외래 궁리가 이어지면서 그 지혜로운 생각이 쇠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 자꾸 계속해서 바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 선생님한테 여쭤야지 하는 생각이 얼른 듭니다. 여쭈면 칭찬받겠지 하는 생각까지도 떠오릅니다. 근데 그 생각도 바쳐야 될 걸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항상 바치는 것을 가장 수행의 제 첫 번째 요건, 또 수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가짐의 첫 번째 요건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라고 그랬는데 새벽 5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건강을 어떤 의사인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강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의사도 얘기 뭐 적게 먹어라. 근데 이 얘기는 괜찮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건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 우주의 원리는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몇 시에 잡니까? 한 11시 정도에 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시 일어나는 모양이죠? 일어나기는 4시에서 5시 정도 일어나는데, 예, 출근 준비하고, 이제 먼저 일찍 출근을 해서. 근데 좀 한 9시쯤 자고 뭐 한 2-3시쯤 일어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은 그런 책을 많이 짓는데 아침형 인간, 뭐 새벽형 인간이라고 많이 짓는데 저희도 뭐 학생 때는 을에 뭐 우물쭈물 해갖고서는 한 11시나 뭐 이때쯤 자서 새벽엔 뭐 6, 7시쯤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른 나이에 제대하고 나서 수도 생활을 한 뒤에는 잠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런 스타일에서 일찍 자고 일어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지금도 한 9시만 되면 그대로 졸리는 편이기도 한데 새벽 시간을 이용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면 많이 시간이 남아요. 그리고 새벽 공부 1시간은 저녁 공부 한 2시간 이상의 효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 선생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주의 원리래요. 어두울 땐 자야 돼요. 어두울 때 활동하는 것은 순리를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즉 자기가 만든 원리입니다. 내가 조물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우주의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도 육체적인 건강에도 나쁘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나쁘답니다.
백 선생님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일찍 일어나서 건강경을 안 읽고 앉아만 있어도 골치가 밝아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을 못 하는 잠은 한 대여섯 시간만 자도 될 것 같아요, 느낌에. 몇 시간 잡니까? 네, 한 11시부터 4, 5시까지 자니까 대여섯 시간. 5-6시간. 예, 그런데 잠은 뭐 의사들 얘기로 8시간이라는 말에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더 줄일 수도 있어요. 단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이제 잠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잘 받치기 때문에 잘만 하면 서너 시간 자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고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큰 업적을 이루고 큰 지혜를 이루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시는 조금 늦은 것 같고요. 한 3시나 요때쯤 일어나서 경도 일독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 이게 왜냐하면 재앙을 소멸해요. 그 지혜를 개발하려고 할 것 없이 마음이 유쾌하고 명랑하면은 저절로 지혜가 나오거든요. 근데 금강경 독송은요, 마음을 명랑하게 해요.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합니다. 재앙을 소멸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서 한 3번쯤 읽으면 힘드나? 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하고 여기 일지를 적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깨달음이 나오면은 뭘 한번 적어보는 건 좋습니다. 우리도 뭐 치과대학도 그렇지만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실험을 하면 뭐 실험 노트에다가 기재하듯이 마음도 이거 연구해서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면 깨달음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마음을 닦는 일지를 적어놓고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질의응답의 길은 얼마든지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선생님을 좀 피로하게 해라.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될 수 있듯이 자꾸 찾아와서 궁금한 거는 도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들어갔습니다. 수도할 때는. 들어가기 싫어도 들어가서 꼭 정답을 얻는 질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어떤 사고방식을 변화하는 답변만 들어도 그것은 큰 소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하고 지금 큰 일을 계획하기보다도 마음속에 스트레스만 제거하고 불쾌한 것만 제거하고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발언하는 것만 자꾸 한다면은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뭐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자기 속의 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무한한 지혜는 자기 잠재적인 원 쪽으로 동원이 돼서 큰 일을 저절로 이루도록 아마 그렇게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가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발견하겠다. 새로운 것을 해서 CEO가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되는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현재 하는 일을 바탕으로 자꾸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면 우리는 본래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인연 따라서 그것이 잘 발현이 돼서 아마 지금 목표하는 대로 위대한 CEO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젊은 나이에 이 공부 만났다는 것은 큰 행운이고 그것은 전생에 닦았던 선근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